자식 없는 회장님 소리를 들으며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무정자증 환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고아원에서 낯선 소녀를 마주하게 되었고 소녀의 웃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창밖에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고 국내 굴지의 대학병원 VIP 진료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주치의인 김 원장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차트만 넘기며 마른 침을 삼켰죠. 박성준 회장은 72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를 꿰뚫어 보았기에 그 침묵의 의미를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말하게, 뜸들이지 말고. 김 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어렵게 입을 열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성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구체적인 사형 선고였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회장님. 암세포가 이미 복막과 간까지 전이되어 수술은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를 한다 해도 길어야 6개월입니다. 성준은 입안에서 6개월이라는 단어를 굴려보았지만 아무런 현실감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인 대성그룹을 일궈낸 제왕의 목숨값이 고작 달력 6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성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휘청거렸고 수행비서들이 기겁하며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성준은 거칠게 손을 내저으며 스스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는데 그것은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는 늙은 사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병원 로비로 나와 차가운 리무진 뒷좌석에 몸을 파묻는 순간 참았던 통증과 함께 지독한 허무함이 밀려와 성준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핏줄 하나 남기지 못하고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회색빛 도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바로 이 병원 비뇨기과에서 무정자증이라는 천연 같은 진단을 받았던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라 성준의 가슴을 후벼 팠으니까요. 그날 성준은 울면서 매달리는 첫사랑 지수를 모질게 밀쳐냈습니다. 자신은 씨 없는 수박이라 평생 아이도 없이 늙어갈 테니 너까지 불행해질 필요 없다며 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었죠. 그때 지수가 흘리던 눈물이 아직도 성준의 악몽 속에 매일 밤 찾아오곤 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바로 자택으로 모실까요? 비서실장이 백미러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준은 고개를 저으며 품 안에서 진통제를 꺼내 물도 없이 삼켰는데 약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쓴맛이 느껴지자 정신이 조금 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늘 일정대로 움직여. 하늘 보육원으로 간다. 하지만 회장님, 지금 컨디션으로는 무리이신데다 날씨도 좋지 않아서 잔말 말고 가. 내가 언제 내 몸 챙겨가며 이랬나?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마저 해야 할 것 아니야. 성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서실장은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고 차를 돌렸지만 성준은 이것이 봉사가 아니라 도피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죠.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혹은 텅 빈 저택에 혼자 들어가 맞이해야 할 적막이 두려워서 억지로 외부 일정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차는 1시간을 더 달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달동네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대성그룹이 후원하는 재단 산하의 보육원 중에서도 가장 시설이 낙후된 곳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아침부터 성준의 머릿속에 이곳의 이름이 계속 맴돌았던 겁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도착한 보육원은 참담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흉물스러운 외벽 사이로 잡초가 무성했고 운동장 구석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누추한 곳까지 이렇게 직접 와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원장이 버선발로 달려나왔습니다. 그의 번들거리는 얼굴과 값비싼 양복은 아이들이 지내는 열악한 환경과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성주는 속에서 치미는 구역질을 참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들은 식당에 모아두었습니다. 날이 추워서요. 원장의 비굴한 웃음소리가 거슬렸습니다. 성주는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여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곰팡이 냄새와 음식 쉰내가 뒤섞인 눅눅한 공기가 훅 끼쳐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춰야 했어요. 50여 명의 아이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옷차림은 하나같이 남루했고 씻지 못해 꼬질꼬질한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퀭한 눈동자들만이 성준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자, 여러분. 대성그룹 박성준 회장님께 박수. 원장이 소리치자 아이들은 훈련받은 원숭이처럼 기계적으로 손바닥을 부딪혔습니다. 성준은 준비해온 선물 꾸러미를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며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위선에 치를 떨며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죽을 날 받아놓고 이 무슨 광대 노름이란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선물을 나눠주던 성준의 시선이 식당 가장 구석진 곳, 거대한 기둥 뒤에 가려진 어두운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조그만 그림자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 틈에도 끼지 못한 채 혼자 외따로 떨어져 있는 아이였는데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작고 위태로워 보여서 성준은 홀린 듯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아이는 왜 저러고 있습니까? 성준이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원장이 당황하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 회장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좀 모자라고 음치만 해라. 어울리질 못해서 제가 훈육 중입니다. 원장은 억지로 성준의 팔을 끌려 했지만 성준은 거칠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따라 저 구석에 있는 아이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끌림이 느껴져 심장이 제멋대로 요동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준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성준은 시간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쩍 마른 얼굴에 흙투성이었지만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오뚝한 콧날과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은 눈망울이 누군가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수야? 성준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자신의 곁을 떠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첫사랑 지수의 어린 시절 사진 속 모습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성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뺨을 만지려 했습니다. 예, 꼬마야. 너 이름이 뭐니? 고개 좀 들어보렴.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며 몸을 움츠렸는데 그 바람에 아이가 품속에 소중하게 꼭 끌어안고 있던 낡은 물건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달그락 소리와 함께 작고 낡은 금속 상자가 굴러나왔죠. 성준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물건에 고정되었고 그 순간 성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중에서 파는 흔한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가난했던 청년 사업가 시절의 성준이 지수에게 청혼하기 위해 밤을 새워 직접 깎고 다듬어 만들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수제 오르골 목걸이였던 겁니다.
목걸이 뒷면에는 SNJ라는 성준과 지수의 이니셜이 핏빛처럼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왜 너한테? 성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리는 것 같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무정자증이라서 자식은 꿈도 꿀 수 없다고 믿었는데 자신의 첫사랑이 목숨처럼 지니고 있어야 할 사랑의 장표가 왜 이 낯선 꼬마의 품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성준은 바닥을 기어가듯 아이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통증이 명치를 강타했고 성준은 참지 못하고 쿨럭이며 검붉은 피를 토해냈습니다. 회장님, 비서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지만 성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눈앞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이 조그만 아이의 숨소리만이 천둥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울먹이며 웅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우리 아빠 유품이에요. 돌려주세요. 아빠 그리고 유품. 그 두 단어가 성준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성준은 각혈하며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신이 내게 사형 선고를 내림과 동시에 기적 같은 선물을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내 핏줄이었습니다. 성준이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을 때는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소독약 냄새와 심장 박동을 알리는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차가운 병실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흐릿했던 시야가 서서히 선명해지자 주치의 김 원장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천장 조명과 함께 시야에 들어왔는데 성준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왜 여기 누워 있는지 기억해내려 애썼죠. 기억은 빠르게 되돌아왔습니다. 보육원, 낡은 오르골, 그리고 지수를 닮은 아이. 성준은 자신이 쓰러졌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이 뽑혀나가는 통증도 무시한 채 거칠게 산소 호흡기를 떼어내며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쇼크 상태라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김 원장이 다급하게 어깨를 눌렀지만 성준은 늙은 사자의 마지막 포효처럼 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비서실장 어디 있어? 당장 들어오라고 해. 문 밖에서 대기하던 비서실장이 회장의 고함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달려 들어왔고 성준은 핏발 선눈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비서실장의 옷깃을 잡을 듯이 다급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아이, 보육원에서 본 그 꼬마 데려왔나? 혹시 원장이 딴소리하면서 빼돌린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원장이 난리를 치는 걸 겨우 막고 바로 옆 특실에 모셔뒀습니다. 많이 놀랐는지 계속 울기만 하더군요. 지금 당장 유전자 검사센터에 연락해서 사람 부르게. 성준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빠른 놈들로 불러. 그 아이 머리카락, 칫솔, 아니 뭐든 다 챙겨서 내 것하고 대조해보라고 하고 1분이라도 지체하면 다 죽을 줄 알라고 전해. 비서실장은 회장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도망치듯 뛰쳐나갔습니다. 성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침대 헤드에 머리를 기대었는데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어 진정제가 섞인 수액조차 아무런 효과가 없는 듯 했습니다. 아직 과학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성준의 본능은 이미 알고 있었죠.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었던 첫사랑 지수의 얼굴을 빼다 박은 그 아이가 자신의 청혼 선물인 오르골 목걸이를 품고 있었다는 것은 절대 우연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핏줄이 맞다면 생각만으로도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김 원장, 그 아이 이 방으로 데려와. 당장. 회장님, 하지만 지금 혈압이 너무 높으셔서 잔말 말고 데려와.
내 눈앞에 둬야 안심이 될 것 같으니까. 잠시 후 쭈뼛거리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조그만 아이가 병실 문턱을 조심스럽게 넘어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들이 씻겨놓고 깨끗한 환자복을 입혀놓으니 영락없는 천사 같았는데 낯선 어른들에게 둘러싸여 겁을 집어먹고 어깨를 잔뜩 움츠린 모습이 성준의 가슴을 욱신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성준은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렴. 해치지 않는다. 무서워할 것 없어. 성준이 떨리는 손으로 손짓하자 아이는 멈칫거리다 엉금엉금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쌍꺼풀 없이 큰 눈, 오뚝한 코, 심지어 입술을 앙다문 모양새까지 지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오려붙인 듯 했으니까요. 성준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차가운 노인의 손길이 닿자 아이는 긴장했는지 무의식적으로 왼쪽 귓불을 만지작거렸는데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성준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었습니다. 성준 자신도 중요한 입찰이나 긴장되는 순간이 오면 왼쪽 귓불을 만지는 버릇이 있었는데 평생을 고치지 못한 그 사소한 습관이 이 아이에게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버릇까지 똑같아? 이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닌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침 간호사가 아이를 위해 준비한 죽과 정갈한 반찬이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성준은 아이를 소파에 앉히고 직접 숟가락을 쥐어주었죠. 배고프지? 어서 먹으렴. 보육원 밥보다는 맛있을 게다. 아이는 하루 종일 굶었는지 허겁지겁 숟가락질을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짠하던지 성준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반찬으로 나온 샐러드를 한 입 크게 먹으려다 멈칫하더니 젓가락으로 무언가를 꼼꼼하게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얇게 썬 오이였습니다. 성준은 숨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단순한 편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직감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죠. 왜 그러니? 오이를 싫어하니? 성준이 조심스럽게 묻자 아이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네. 이거 먹으면 목이 막 간지럽고 얼굴에 두드러기가 나요. 예전에 우리 아빠도 오이 냄새만 맡아도 재채기 하셨거든요. 아빠가 우린 오이랑 안 친해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쾅 하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성준은 멍해졌습니다. 박씨 집안 남자들은 대대로 오이 알레르기가 심해서 식탁에 오이가 올라오는 법이 없었는데 얼굴도 모르는 이 아이가 그리고 죽었다는 이 아이의 아빠가 똑같은 특이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신의 증거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따위는 이제 확인 사살용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 핏줄이 맞구나. 내가 40년을 속고 살았어. 성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땀범벅이 된 비서실장이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퀵서비스로 받아서 바로 가져왔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김 원장과 간호사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성준은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떨리는 손을 내밀었죠. 이리 줘. 비서실장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준은 봉투를 찢듯이 열었고 그 안에서 나온 종이 하단에 적힌 굵은 글씨를 확인하는 순간 쥐고 있던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은 99.9%였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이었습니다. 40년 전 내가 씨 없는 수박이라며 모질게 내쳤던 지수가
내 아이를 품고 떠나서 낳은 내 아들의 자식이었던 겁니다. 성주는 종이를 가슴에 품고 흐느꼈습니다. 환희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핏줄을 찾았다는 기쁨보다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식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다는 죄책감이 더 컸기 때문이죠. 성주는 젖은 눈으로 비서실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이 아이 아비는, 내 아들은 대체 어디 있나? 성준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이 어린 것을 저런 험한 고아원에 처박아 둔 거야? 당장 찾아와. 내 앞에 무릎을 꿇려서라도 데려와. 성준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들을 찾아내서 사죄하고 싶었고 40년간 너를 몰라봐서 미안하다고, 너의 어머니를 버려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빌고 싶었으니까요. 내 전 재산을 다 주어서라도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무거운 침묵을 지키다 성준이 평생 듣고 싶지 않았던 가장 잔인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송구합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울먹였습니다. 아드님은, 박진수 씨는 8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뭐라고? 성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아이를 낳고 산부인과에서 퇴원하던 날 뺑소니 트럭에 치여 아내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혈혈단신으로 고아원에 맡겨진 것입니다. 부모님 얼굴도 한 번 못 보고. 성준의 귀에서 삐하는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죽었다고? 내 아들이 내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어보지 못하고 그 차가운 길바닥에서 객사했다고? 내가 췌장암으로 죽어가면서도 그토록 그리워했던 핏줄이 이미 8년 전에 흙으로 돌아갔다고? 거짓말이야. 내가 찾았는데, 이제 막 찾았는데 죽긴 왜 죽어? 성주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병실 바닥으로 흩어지는데 성준에게는 그것들이 아들의 부고장처럼 보였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수십조 원의 재산도 회장이라는 직함도 지금 이 순간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사무쳤으니까요. 성주는 오열하며 소파에 앉아 영문도 모른 채 눈만 깜빡이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어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자 내가 지은 죄의 증거였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불쌍한 내 새끼야. 성준의 눈물방울이 아이의 머리카락 위로 후두둑 떨어져 내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우는지도 모르는 아이는 낯선 노인의 통곡에 겁을 먹고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무서워요. 성준은 그런 아이의 등을 부서져라 껴안으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자신을 속인 운명이 원망스러웠고 40년간 까맣게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무지함이 저주스러웠죠. 그리고 그 순간 성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서늘한 의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40년 전 분명 병원에서는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가 생겼을까요? 지수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면 누군가 나를 속인 게 분명했습니다. 성주는 젖은 눈을 들어 허공을 노려보았는데 그의 눈빛에서 슬픔이 걷히고 지옥불 같은 분노가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아비 얼굴도 모르고 비참하게 죽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 분명 누군가가 중간에서 개입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 아들이 이토록
철저하게 숨겨질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성주는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을 주며 죽은 아들을 향해 피 맺힌 맹세를 했습니다. 내 아들아, 억울해서 어찌 눈을 감았느냐. 내가 이 못난 애비가 약속하마. 성준의 목소리가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누가 우리를 갈라놓았는지, 누가 널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내가 다 밝혀내서 그놈들 피로 너의 제사상을 차려주마.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병실의 창밖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가끔씩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이 이곳이 생과 사가 오가는 병원임을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박성준은 링거 거치대를 지팡이 삼아 힘겹게 몸을 일으켜 소파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손녀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울다가 지쳐 잠든 아이의 속눈썹에는 아직도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그 작은 손은 꿈속에서도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아빠의 유품인 낡은 오르골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꼭 쥐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자 성준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왔습니다. 비서실장, 성준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문 밖에서 보초를 서던 비서실장이 즉시 들어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지시는 자네와 나 단둘만 알아야 하네. 만약 이 내용이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자네는 내 손에 죽을 걸세. 성준의 눈빛이 맹수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40년 전 내가 불임 판정을 받았던 그 비뇨기과 의사. 이름이 최명석이었지. 그자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당장 확인하게. 40년 전 의사 말씀이십니까? 그래. 내 기억이 맞는다면 그자는 내 사촌 동생 영식이와 대학 선후배 사이였어. 당시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게 너무나 자기적이었네. 성준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자가 살아있다면 당장 내 앞으로 끌고 오고 죽었다면 그 가족이라도 찾아내. 그리고 당시 내 진료 차트 원본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오게. 병원 전산망이 바뀌었어도 종이 차트는 어딘가 창고에 처박혀 있을 테니까. 비서실장은 회장의 살기에 눌려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비밀리에 진행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간 뒤 병실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성준은 떨리는 손으로 손녀가 메고 왔던 낡은 배낭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는데 지퍼가 고장나 뻑뻑한 가방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 올라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색이 바랜 옷 몇 벌과 몽당 연필이 굴러다니는 필통, 그리고 표지가 반쯤 뜯겨나간 낡은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죠. 성준은 숨을 멈추고 그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손녀의 낙서장이 아니라 8년 전 뺑소니,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진수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성준은 첫 장을 넘겼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꾹꾹 눌러 쓴 볼펜 자국이 선명했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성준의 심장이 쇠몽둥이로 얻어맞은 듯 덜컹거렸습니다. 2010년 5월 5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오늘도 용기를 내어 대성그룹 본사 앞에 찾아갔다. 성준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제발 우리 아버지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아들이라고 사정했지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쫓겨났다. 정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비서실에서 나온 영식이 아저씨가 나를 알아보고 다가왔다. 영식이 아저씨. 그 이름 세 글자가 성준의 망막에 인두처럼 찢어졌습니다. 박영식. 성준의 사촌 동생이자 현재 그룹의 전무자리에 앉아 성준이 죽기만을 기다리며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는 바로 그 작자였습니다.
성주는 떨리는 손가락에 침을 묻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영식이 아저씨가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은 너 같은 근본 없는 핏줄은 모른다고 하신다. 어디서 돈 냄새를 맡고 왔냐며 주제를 알라고 내 면전에 소금을 뿌렸다. 으윽. 성준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자신은 맹세코 아들을 문전박대한 적이 없었고 아들이 찾아왔다는 보고조차 받은 적이 없었는데 믿었던 혈육인 영식이가 중간에서 아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을 천하에 매정한 아비로 만들었던 겁니다. 성주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 그저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 뿐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 때문에라도 꼭 아버지를 만나야 했는데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인가 보다. 종이 곳곳에는 둥근 얼룩이 져 있었는데 그것은 15년 전 아들이 흘렸던 눈물 자국이 분명했습니다. 아, 진수야. 내 아들 진수야. 성주는 공책에 얼굴을 파묻고 오열했습니다. 종이에서 나는 묵은 내 사이로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들의 살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아들은 이토록 처절하게 아비를 그리워하며 찾아왔지만 자신은 따뜻한 밥 한 끼는커녕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하며 내친 꼴이 되었으니 이 억장 무너지는 죄를 죽어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영식아. 성준의 이가 부드득 갈리는 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너가 감히 내 눈과 귀를 막고 내 새끼를 죽여? 성준의 눈에서 붉은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40년 전 진단서를 조작해 자신을 씨 없는 수박으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뒤늦게 찾아온 아들마저 잔인하게 짓밟아버린 놈이 바로 자신의 곁에서 형님, 형님 하며 온갖 아부를 떨던 사촌 동생이었던 겁니다. 분노로 인해 전신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죠.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소식 듣고 놀라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박영식이었습니다. 영식은 손에 최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세상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아직 안 죽었나 하는 실망감이 뱀처럼 다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 성주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성주는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옆에 있는 링거 거치대를 휘둘러 저 뻔뻔한 놈의 머리통을 부숴버리고 싶었습니다. 너가 내 아들을 죽였냐고, 너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갔냐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었죠. 하지만 성주는 입안의 살을 피가 나도록 씹으며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을 드러내면 저 교활한 놈은 증거를 인멸하고 쥐새끼처럼 빠져나갈 것이 분명했고 무엇보다 세상에 하나 남은 핏줄인 별이마저 놈의 타겟이 되어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영식이 왔는가? 성주는 힘없는 척 연기하며 아들의 일기장을 이불 속으로 급히 숨기고 침대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영식은 침대 옆으로 다가와 혀를 차며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고아원 봉사는 무리라고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 최장암이라니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형님, 이제 골치 아픈 회사 일은 저랑 제 아들 민우한테 다 맡기시고 공기 좋은 곳 가서 요양이나 하시지요. 그의 부드러운 말투 속에는 빨리 죽어서 자리나 내놓으라는 저주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주는 속에서 치미는 울분을 삼키며 짐짓체념한 듯한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나. 6개월이라는데 다 정리하고 가야지. 정리라니요. 그런 약한 말씀 마십시오. 기적이 있을 겁니다. 영식은 입으로는 위로를 했지만 그의 눈은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식의 시선이 소파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곤히 잠들어 있는 별이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저 꼬마는 뭡니까? 비서실장한테 얼핏 듣기로는 고아원에서 데려오셨다면서요? 병실에 웬 어린애를 들이셨습니까? 성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영식은 이미 별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혹시라도 놈이 별이의 얼굴에서 진수의 흔적을 찾아낸다면 당장이라도 해코지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성준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저 아이 말인가. 보육원에 갔더니 내 죽은 첫사랑 지수를 좀 닮았더군. 늙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불쌍해서 며칠 데리고 있어 볼까 하네. 내가 죽기 전에 적선이라도 좀 해야 저승길이 편하지 않겠나? 첫사랑이요? 에이, 형님도 참 노망 나셨습니까? 핏줄도 아닌 근본 없는 고아를 함부로 들이시면 안 되죠. 나중에 유산이라도 달라고 들러붙으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영식은 비웃듯이 말하며 별이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성준은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영식이 허리를 숙여 별이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순간 성준이 병력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버려둬. 성준의 목소리가 병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애자는데 깨우지 말고 썩 나가란 말이야. 내 방에 누구를 들이든 내 마음이지. 너가 회장이라도 된 줄 아느냐. 성준의 갑작스러운 호통에 영식은 움찔하며 물러섰습니다. 그는 성준의 격한 반응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형님 성질 여전하시네. 혈압 오르시니까 진정하십시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일 이사회 준비도 해야 해서요. 영식은 묘한 눈빛으로 별이를 한 번 더 훑어보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성준은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식은땀을 비 오듯 흘렸습니다. 놈이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영식이라면 지수를 닮은 아이를 보고 단번에 의심을 품었을 게 분명했고 놈의 성격상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비서실장, 성준이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퇴원 수속 밟아. 오늘 밤 당장 별이를 데리고 내 본가로 들어간다. 병원은 보는 눈이 너무 많아서 위험해. 하지만 회장님, 지금 몸 상태로는 이동하시는 게 무리입니다. 각혈까지 하셨는데 내 몸이 문제인가? 여기 있으면 놈들이 별이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집이 제일 안전해. 당장 차 대기시켜. 성준은 아들의 일기장을 품에 깊이 넣으며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본가 가드들을 전부 교체해. 영식이 놈이 심어놓은 끈아풀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네가 직접 믿을 만한 놈들로만 골라서 배치하게.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막아야 해. 성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지금부터 전쟁이다. 성준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잠든 손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죠. 6개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반년이었지만 그 시간이면 놈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손녀를 완벽하게 지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내 아들아, 하늘에서 지켜봐라. 성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아이의 볼을 적셨습니다. 너가 당한 서름, 너가 겪은 고통, 너 딸에게는 절대 물려주지 않으마. 내 목숨을 바꿔서라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낼 것이다. 성준은 앙상한 손으로 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죽음을 앞둔 늙은 사자는 생애 마지막이 될 가장 처절한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대성그룹 본사 전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박영식은 크리스털 잔에 담긴 독한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조금 전 병원에서 보았던 박성준 회장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수를 닮은 아이를 보고 감상에 젖은 눈빛이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으로 자신을 쏘아보고 있었으니까요. 젠장, 젠장. 영식은 위스키 잔을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의 분노와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산부인과 기록을 조작하고 진술을 죽음으로 몰고 간 비밀이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였고 만약 그 꼬마가 회장의 핏줄로 인정받는 순간 자신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영식은 책상 위로 몸을 숙여 대포폰을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1번을 누르자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잠에 취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나다. 박전무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비굴하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하늘 보육원 원장이었죠. 아이고, 전무님, 이 야밤의 어인일로. 긴 말 안 하겠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 영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오늘 회장님이 보고 가신 그 꼬마 계집애 김별이라고 했나? 그 아이 지금 당장 보육원에서 치워버려. 네, 별이를요? 하지만 회장님이 눈여겨보시고 가셨는데 갑자기 없애면 의심을. 그러니까 너가 머리를 좀 써야지. 사고를 쳐서 도망갔다고 하든 도둑질하다 걸려서 소년원에 보냈다고 하든 명분을 만들란 말이다. 영식은 답답함에 넥타이를 거칠게 풀러버렸습니다. 내일 날 밝자마자 회장 쪽 사람들이 들이닥칠 거다. 그 전에 손을 써야 해. 그 아이를 섬에 있는 요양시설로 보내버리든 아니면 해외 입양 브로커한테 넘기든 해서 다시는 서울 땅을 밟지 못하게 만들어. 원장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돈에 미친 자라도 회장의 심기를 건드리는 건 두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영식은 회심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 일만 깔끔하게 처리하면 너가 그토록 원하던 재단 이사장 자리 내가 보장하지. 그리고 착수금으로 현금 5억 원 지금 당장 너 차명 계좌로 꽂아주겠다. 5억 원이요? 수화기 너머에서 원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억 원이면 빚더미에 앉은 보육원 서너 개는 좋게 살리고도 남을 돈이었고 원장의 탐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액수였죠. 아, 알겠습니다, 전무님. 마침 내일 모레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있는 기도원으로 문제 아들을 보내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쪽 원장이 제 선배니 한번 들어가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좋아. 명심해. 이건 회장님 귀에 들어가면 너나 나나 끝장이야.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이가 스스로 죄를 짓고 쫓겨난 것처럼 꾸며. 전화를 끄는 영식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법적인 보호자가 아닌 이상 범죄를 저지른 아이까지 감싸고 돌 수는 없을 테니까요. 한편 하늘 보육원의 차가운 숙직실에서는 원장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눈으로 전화를 끊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고 있던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대박이 터졌어. 새벽부터 왜 그래요? 당신 저번에 잃어버렸다던 그 다이아몬드 반지 말이야. 그거 어디 뒀는지 찾았어? 아니, 장롱 밑을 다 뒤져도 없던데. 그건 왜? 원장의 입가에 야비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잘 됐네. 그 반지 오늘 밤에 도둑 맞은 걸로 하자. 뭐? 무슨 소리야? 범인은 정해져 있어. 그 재수 없는 꼬맹이 별인연이야.
당신은 그냥 내 장단에 맞춰서 울고불고 난리만 치면 돼. 알았지? 원장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모조보석 반지를 하나 꺼내더니 음흉한 표정으로 아이들의 숙소인 낡은 별관으로 향했습니다. 별관의 복도는 난방이 되지 않아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웠고 아이들은 얇은 이불을 서로 끌어당기며 새우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별이는 구석자리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죠. 꿈속에서 별이는 난생 처음 보는 따뜻한 집에서 낮에 만났던 그 할아버지와 함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배불리 먹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느낌이 너무나 좋아서 별이는 잠결에도 해실해실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한 꿈은 거친 고함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불 켜. 당장 다 일어나.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켜지자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습니다. 원장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원장의 아내가 머리를 산발한 채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어? 내 다이아 반지 훔쳐간 년 누구야? 자수 안 해?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죠. 별이도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원장은 짐짓 화가 난 척하며 아이들을 하나하나 노려보다가 구석에 있는 별이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김별, 너 이리 나와. 네, 저요? 그래, 너. 아까 낮에 원장실 청소 당번이었지? 사모님이 세면대 위에 잠깐 빼둔 반지가 감쪽같이 사라졌어. 너가 들어갔다 나온 뒤로 말이야. 아, 아니에요. 저는 청소만 하고. 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만 원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와 별이의 낡은 배낭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거지 같은 것들이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뒤져보면 나오겠지. 원장은 가방을 거꾸로 들고 탈탈 털었습니다. 옷가지와 필통, 아빠의 일기장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그 사이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원장이 미리 준비해뒀던 모조 반지였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 여보, 저거 내 반지잖아. 원장의 아내가 과장되게 소리치며 반지를 주워들었습니다. 별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자신의 가방에는 저런 물건이 없었는데 도깨비에 홀린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 아니에요. 저거 제 거 아니에요. 저는 본 적도 없어요. 별이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원장은 몽둥이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이 어린 년이 벌써부터 도둑질을 해? 그것도 모자라서 거짓말까지? 싹수가 노랗다 못해 썩어 빠졌구나. 원장은 별이의 멱살을 잡아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 같은 범죄자는 우리 보육원에 둘 수 없다. 당장 짐 싸. 경찰서로 넘기기 전에 내 선에서 처리해 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 원장님, 잘못했어요. 근데 저 진짜 아니에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할아버지가 저 데리러 오신다고 했어요. 별이는 엉엉 울며 빌었지만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자 원장의 표정은 더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뭐, 회장님? 꿈 깨라. 회장님이 너 같은 도둑년을 거들떠나 보실 것 같아? 썩 나오지 못해. 원장은 별이를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무서워서 이불 속에서 떨고만 있었고 아무도 별이를 도와주지 못했죠. 별이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났지만 아픔보다 억울함이 더 커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원장은 별이를 자신의 검은색 승합차 뒷좌석에 짐짝처럼 던져 넣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입을 꿰매버릴 테니까. 차 문이 쾅 닫히고 원장은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별이는 차창 밖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낮에 만났던 그 할아버지가 따뜻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할아버지가 너무나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별이 좀 도와주세요. 차는 어둠을 뚫고 보육원 정문을 빠져나와 꼬불꼬불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거라는 공포감이 엄습해왔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산길 아래쪽에서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찢으며 나타났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3대, 4대. 좋기 10대는 되어 보이는 검은색 세단들이 일렬로 줄지어 좁은 산길을 무서운 속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눈을 찌푸리며 경적을 울렸습니다. 뭐야? 어떤 미친놈들이 이 새벽에. 빵, 빵. 원장이 비키라고 경적을 울렸지만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 행렬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원장의 승합차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박는다. 원장은 기겁하며 급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꺾었습니다. 기익.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승합차는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겨우 멈춰 섰습니다. 별이는 앞좌석 시트에 머리를 찍고 신음했습니다. 원장이 욕설을 퍼붓으며 차 문을 열고 내리려는 순간 맞은편에서 올라오던 차량들이 승합차를 겹겹이 포위하며 멈춰 섰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맨 앞 차량의 뒷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들이 도열한 가운데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명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창백한 안색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지옥 불길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남자. 박성준 회장이었습니다. 원장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님? 성준은 원장을 벌레 보듯 무시하고 찌그러진 승합차 뒷좌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떨고 있는 흙투성이가 된 채 울고 있는 손녀의 모습이 보이자 성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별아. 성준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별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성준은 지팡이를 내던지고 2팔을 벌렸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왔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다. 별이는 와락 성준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할아버지, 저 도둑질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성준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차가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늘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죠. 성준은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원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한 호통이 아니라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저놈 묶어라. 성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경호원들이 원장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에게 연락해. 아동학대, 횡령, 그리고 내 손녀에게 누명을 씌운 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죗값을 묻겠다고 전해. 성준은 품에 안긴 손녀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누구도 내 핏줄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라도 말이죠.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고요했던 산길을 요란하게 뒤흔들고 있었고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박성준 회장의 창백하지만 서슬퍼런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이미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무릎을 꿇려진 상태였는데 그는 사태 파악이 안 되는지 억울하다는 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죠.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 계집애가 도둑질을 해서 훈육 차원에서 데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제 아내의 다이아 반지를 훔쳤다고요. 원장의 아내 역시 옆에서 머리를 산발한 채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가방에서 반지가 나오는 걸 똑똑히 봤다니까요. 은혜도 모르는 도둑년이에요. 성주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뒤에는 겁에 질린 손녀 별이가 성준의 코트 자락을 꼭 붙잡고 숨어 있었는데 성준은 아이의 떨림이 코트 너머로 전해져 올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도둑질이라. 성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차가웠습니다. 내 손녀가 고작 그깟 싸구려 유리알 반지가 탐나서 도둑질을 했다는 건가? 네. 손녀라니요? 원장 부부의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성주는 대답 대신 비서실장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비서실장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원장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것은 조금 전 병원에서 확인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 사본이었습니다. 99.9% 친자관계 성립. 성준이 나직하게 음조렸습니다. 이 아이는 내 죽은 아들이 남긴 유일한 핏줄이자 대성그룹의 적통 상속녀인 김별이다. 내 전 재산이 수십조 원인데 내 손녀가 뭐가 아쉬워서 너놈들의 그 조잡한 가짜 반지를 훔치겠나? 히. 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박 전무님이 시키는 대로. 아니, 아이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원장은 공포에 질려 영식의 이름을 발설하고 말았습니다. 성준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걸렸죠. 역시 영식이 놈짓이었구나. 성준은 뒤이어 도착한 관할 경찰서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회장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즉시 연행하겠습니다. 단순절도 누명만이 아닐세. 아동학대, 보조금 횡령, 그리고 내 손녀를 납치하려 한 특수 감금 미수까지 법전이 허용하는 모든 죄목을 다 갖다 붙여서 다시는 세상 빛을 못 보게 만들어 명심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경찰들이 원장 부부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전무님이 시킨 겁니다. 으악. 원장의 비명소리가 멀어지자 성주는 그제야 뒤돌아서서 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성준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진짜 우리 할아버지 맞아요? 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준은 흙투성이가 된 아이의 뺨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억지로 참았던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할애비다. 너무 늦게 미안하다. 우리 강아지 얼마나 무서웠니? 흐앙. 별이는 그제야 안심이 되었는지 성준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준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아이의 몸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서 성준은 또 한 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가자. 이제 집으로 가는 거야. 성준은 아이를 리무진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산길을 내려가 서울 시내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는데 별이는 난생 처음 타보는 고급 승용차의 푹신한 시트가 신기한지 연신 엉덩이를 들썩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어디 가요? 다시 병원으로 가요? 아니, 이제 병원은 안 간다. 할아버지 집으로 갈 거야. 거기 가면 맛있는 것도 많고 따뜻한 침대도 있단다. 별이 너만의 방도 있어. 제 방이요? 진짜요? 저 한 번도 제 방 가져본 적 없는데. 아이의 눈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성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죠. 내게 남은 6개월, 이 아이에게 세상 모든 행복을 다 보여주고 가겠노라고 말입니다. 1시간 뒤 차는 성북동의 높은 담벼락 사이로 난 육중한 철문을 통과했습니다. 대성그룹 본가 저택이었습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 앞에 차가 멈추자 미리 연락을 받은 집사와 고용인 20여 명이 도열하여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아가씨 오셨습니까? 우렁찬 인사소리에 별이는 깜짝 놀라 성준의 뒤로 숨었습니다. 괜찮아. 다 너를 도와줄 사람들이야. 성준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로비는 궁전처럼 웅장했고 바닥에 깔린 대리석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 네, 회장님. 오랫동안 성준을 모셔온 늙은 집사가 다가왔습니다. 성준은 별이를 가리키며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인사해라. 내 손녀 김별 아가씨다. 앞으로 이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 아이다.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하거나 소홀히 대하는 자는 내 이름을 걸고 용서치 않을 것이다. 아, 알겠습니다. 아가씨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집사와 고용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꼬질꼬질한 꼬마를 쳐다보았지만 회장의 서슬 퍼런 태도에 즉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선 씻겨. 제일 따뜻한 물 받아서 몸에 상처 하나라도 덧나지 않게 조심해서 씻겨야 해. 그리고 백화점에 연락해서 8살 여자아이가 입을 수 있는 최고급 옷들은 다 가져오라고 해. 당장. 성준의 지시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메이드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욕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성준은 소파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췌장암의 통증이 다시금 밀려왔기 때문인데 그는 진통제를 한 움큼 털어넣으며 욕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욕실에서 메이드장의 비명 같은 탄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 상처들 좀 봐. 성준은 벌떡 일어나 욕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욕실 안은 따뜻한 수증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거품 목욕을 하려던 별이의 등과 팔다리에 시퍼런 멍 자국과 오래된 흉터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보육원에서 원장과 아이들에게 당한 학대의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성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죽일 놈들이. 성준은 지팡이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고작 8살짜리 아이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처참한 흔적들에 성준은 자신이 원장을 너무 곱게 경찰에 넘겼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별이는 부끄러운지 몸을 웅크렸어요. 할아버지, 안 아파요. 진짜예요. 아이는 오히려 성준을 위로하려 애쓰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 해맑은 미소가 성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그래, 우리 별이 착하구나. 성준은 황급히 욕실 문을 닫고 나와 복도 벽에 기대어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들끓는 것 같았습니다. 박영식,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손녀를 저 지경으로 만든 그 악마 같은 놈을 절대 편안하게 죽게 두지 않겠다고 성준은 뼈에 사무치도록 맹세했습니다. 1시간 뒤 목욕을 마친 별이가 수줍은 모습으로 거실에 나타났습니다. 포근한 분홍색 잠옷을 입고 젖은 머리카락을 찰랑거리는 아이는 조금 전에 꼬질꼬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눈부시게 사랑스러운 요정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 부드러워요. 별이는 잠옷 소매를 문지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식당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는데 성준의 특별 지시로 오이가
들어간 음식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말만 해. 와, 갈비다. 저 이거 텔레비전에서만 봤어요. 아이는 양손으로 갈비를 잡고 뜯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성주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70평생 처음으로 깨달았죠. 식사를 마친 후 성주는 별이를 2층에 마련된 공주풍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폭신한 침대와 천장에 달린 별 모양 조명들을 보며 아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자면 돼요? 진짜 제 방 맞아요? 그럼 다 너의 것이다. 이제 무서운 꿈 꾸지 말고 푹 자렴. 성준이 이불을 덮어주자 별이는 성준의 손을 잡고 볼을 비볐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꿈꾸는 거 아니죠? 아니란다. 꿈이 아니야. 할아버지 냄새 좋아요. 아빠 냄새랑 비슷해요. 아이는 성준의 손을 잡은 채 스르르 눈을 감았고 이내 색색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성준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와 진수 그리고 별이 3대에 걸친 핏줄의 역사가 이 작은 얼굴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성준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의 조명은 어두웠고 성준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본가 경비 인력을 전원 교체 완료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용병 출신들로만 배치했습니다. 잘했네. 그리고 하나 더. 성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내일 아침 그룹 법무팀장을 집으로 부르게. 유언장을 다시 작성해야겠어. 유언장 말씀이십니까? 그래. 내 모든 지분을 김별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을 공증받을 걸세. 그리고 영식이 놈이 가진 차명 계좌와 비자금 장부. 그거 파헤칠 준비 시작해. 성주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별 위의 앞날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6개월. 늙은 사자는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불태워 어린 손녀를 위한 철옹성을 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북동 대저택의 아침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활기가 돌고 있었고 창문 틈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성준은 평소처럼 신문을 읽는 대신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는 손녀별이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죠. 아이는 갓 구운 토스트에 딸기잼을 듬뿍 발라 오물거리고 있었는데 볼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모습이 마치 다람쥐 같아서 성준의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걸렸습니다. 맛있니? 네, 할아버지, 이거 진짜 꿀맛이에요. 고아원에서는 밥에서 맨날 돌 씹혔는데 별이가 해맑게 웃으며 대답하자 성준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내 아들도 어릴 때 저렇게 잘 먹었을 텐데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보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기 때문이죠. 많이 먹거라.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말만 해. 이 할애비가 다 사주마. 성주는 아이의 우유잔을 채워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성주는 비서실장이 대령한 최고급 리무진에 별이를 태우고 시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옷을 입혀주는 날이었거든요. 백화점 VIP 라운지에 도착하자 지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직원들은 성준의 손을 잡고 있는 꼬마 아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누구 하나 입을 뻥긋하지는 못했습니다.
성준의 표정이 워낙 엄했기 때문이죠. 오늘 백화점 문 닫아. 성준이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에 지점장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네, 문을 닫으라고 하셨습니까? 내 손녀가 옷을 고르는데 번잡한 건 딱 질색이야. 오늘 하루 매출은 내가 전부 보상할 테니 지금 당장 손님들 내보내고 매장 비워. 그것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인 재벌 총수만이 부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객기였지만 동시에 손녀에게 최고만 해주고 싶은 할아버지의 맹목적인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1시간 뒤 백화점 아동복 매장은 오직 별이만을 위한 패션쇼장이 되었어요. 별이는 처음에 가격표에 적힌 공의 개수를 보고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성준이 괜찮다고 등을 떠밀자 조심스럽게 옷들을 골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 분홍색 구두, 반짝이는 머리띠까지. 별이가 탈의실에서 새 옷을 입고 나올 때마다 성준은 박수를 치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오, 우리 강아지 천사가 따로 없구나. 지점장, 저거 다 포장해. 색깔별로 다. 할아버지, 너무 많아요. 저 이거 다 못 입어요. 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렸지만 성준은 껄껄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가 지난 8년 동안 못 입었던 거, 못 가졌던 거, 이 할애비가 이자까지 쳐서 다 갚아주는 거란다. 그래도 부족해. 성준은 아이의 머리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작은 티아라를 씌워주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별이는 더 이상 고아원의 꼬질꼬질한 꼬마가 아니라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공주님 그 자체였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성준은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복통에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췌장암이 보내는 죽음의 신호였죠. 성준은 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창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몰래 진통제를 삼켰지만 손녀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땀이 많이 나요. 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성준의 이마를 짚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아니다. 할애비가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열이 나나 보구나. 성준은 아이의 손을 잡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초조한 시계바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6개월, 아니 5개월도 안 남았을지 몰라. 서둘러야 해. 같은 시각 대성그룹 전무실에서는 박영식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인터넷 뉴스 기사 초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대성그룹 박성준 회장, 건강 이상설 확산, 치매 초기 증상 의심, 고아원에서 데려온 정체불명의 아이, 회장의 숨겨진 혼외자, 노망난 노육인가. 영식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보육원 원장이 구속되기 직전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했던 내용을 녹음해 두었고 그것을 교묘하게 편집해 언론에 흘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민우야. 영식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내일 아침이면 세상이 뒤집힐 거다. 큰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아무에나 데려와서 핏줄이라고 우긴다는 소문이 퍼지면 주가는 곤두박질 치겠지. 그럼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주식 싸게 주울 수 있잖아요. 민우가 킬킬거렸습니다. 멍청한 놈. 주식이 문제가 아니야. 이사회에서 회장의 판단 능력을 문제 삼아 해임안을 상정할 명분이 생기는 거야. 그때 너가 나서는 거지. 영식의 눈이 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치매 걸린 할아버지를 대신해 그룹을 이끌 젊고 유능한 후계자. 그게 바로 너다. 다음 날 아침 성준은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뉴스 좀 보십시오. 인터넷이고 방송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주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거실로 나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긴급 속보라는 붉은 자막과 함께 성준이 어제 백화점에서 별이와 함께 있는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계 서열 5위 대성그룹 박성준 회장이 심각한 인지 능력 저하, 즉 치매 증상을 앓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측근에 따르면 박 회장은 최근 고아원에서 연고가 없는 아이를 데려와 친손녀라 주장하며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던 별이가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죠. 할아버지, 저게 무슨 말이에요? 치매가 뭐예요? 아이는 겁에 질려 성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성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차갑게 식었습니다. 화면 속 패널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무정자증 판정을 받은 건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인데 갑자기 핏줄이라뇨? 이건 명백한 노망입니다. 판단력을 잃으신 거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혼란을 주려는 세력의 농간일 수도 있습니다.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성주는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죠. 이것은 영식의 짓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별이를 노망난 노인의 장난감 취급을 해서 쫓아내려는 더럽고 비열한 수작이었던 겁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왜 할아버지한테 나쁜 말해요?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별이가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성주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다. 별아, 너는 아무 잘못 없다. 저건 나쁜 놈들이 지저대느라 시끄러운 것뿐이야. 성주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생각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기자회견을 열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들이밀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영식이 놈이 또 무슨 조작을 할지 몰랐습니다. 놈은 40년 전에도 의사를 매수했던 전력이 있는 자였으니까요. 오히려 지금은 이 상황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래, 너놈들이 내가 치매이길 바란다면 장단에 맞춰주마. 성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게. 기자들의 전화는 일절 받지 마. 그리고 병원 측에 연락해서 내가 충격을 받아 쓰러졌다고 흘려.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해. 네. 하지만 회장님. 그러면 의혹이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내가 노리는 거야. 놈들이 내가 다 죽어간다고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놈들이 꼬리를 자르지 않고 본색을 드러낼 테니까. 성주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별아, 할아버지가 지금부터 조금 아픈 척을 할 거야. 연극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놀라지 말고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 알겠지? 연극이요? 그래.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마녀들을 잡기 위한 연극이란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지만 성준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6개월 시한부 인생. 어차피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면 그 죽음조차 무기로 써야 했습니다. 영식이가 파놓은 함정, 그 안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 그 함정을 놈들의 무덤으로 만들어줄 작정이었던 겁니다. 김 집사, 성준이 집사를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창고에 있는 휠체어 꺼내와. 그리고 오늘부터 내 방문 앞을 철저히 지켜. 영식이가 찾아와도 절대 들여보내지 마라. 내가 사람을 못 알아보고 헛소리를 한다고 전해. 집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성주는 휠체어에 몸을 실었습니다. 멀쩡한 두 다리를 두고 휠체어에 앉는 굴욕감보다
손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기 때문이죠. 그때 저택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영식이 보낸 하수인들이 몰려와 초인종을 눌러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치매설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그 아이는 누구입니까? 성주는 커튼 틈으로 그 아수라장을 내다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짖어라. 마음껏 짖어. 너놈들의 그 시끄러운 입이 다물어지는 날이 곧 올 테니까. 성주는 별이의 손을 잡고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민우의 후계자 취임 파티, 바로 그날이 놈들의 제삿날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성북동 저택의 커다란 창문은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방 안에는 약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주는 휠체어에 구부정하게 앉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초점 없는 눈동자와 반쯤 벌어진 입은 영락없는 중증 치매 환자의 모습이었죠. 형님, 저 영식입니다. 알아보시겠습니까? 박영식이 손을 휘휘 저으며 물었습니다. 성주는 반응하지 않고 침만 질질 흘렸습니다. 영식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상태가 더 심해진 것 같군. 의사는 뭐래? 급격한 뇌 기능 저하라고 합니다. 췌장암 쇼크가 뇌신경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영식은 혀를 쯧쯧 차면서도 눈은 웃고 있었는데 평생 자신의 앞길을 막던 거대한 산이 마침내 무너졌다는 쾌감 때문이었습니다. 안 됐구먼. 모레 민우의 취임 파티에는 참석 못하시겠어. 하긴 와서 똥오줌이나 지리면 망신이지. 알겠네. 잘 모시게. 영식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걸음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성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거칠게 입가를 닦아내며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갔나? 네, 회장님. 완전히 속았습니다. 멍청한 놈. 자만심이 너놈의 눈을 가렸구나. 성주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최 간호사 위치는 파악됐나? 찾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허름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름도 가명으로 바꾸고 숨어 살고 있었더군요. 역시 살아있었군. 성준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최 간호사, 40년 전 비뇨기과 의사 최명석의 조수이자 진료 차트를 직접 작성했던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의사 최명석은 이미 10년 전 지병으로 사망했지만 당시 간호사였던 그녀라면 조작된 진실을 알고 있을 게 분명했죠. 지금 당장 출발해. 영식이 놈도 냄새를 맡았을지 몰라. 놈들보다 먼저 데려와야 하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회장님은 이곳을 지키십시오. 비서실장은 최정예 경호원 5명을 대동하고 은밀하게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검은 세단 세대가 어둠을 뚫고 자유로를 질주했습니다. 비서실장의 예상대로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백미러를 보니 정체불명의 승합차 2대가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식이 심어둔 미행자들이었습니다. 따돌려. 비서실장의 지시에 운전대를 잡은 요원이 급가속을 했습니다. 차량들은 고개 운전을 하며 톨게이트를 빠져나갔고 좁은 국도로 접어들어 흙먼지를 일으키며 추격자들을 따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1시간 뒤 일행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낡은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페인트 칠이 벗겨진 을씨년스러운 건물이었죠. 비서실장은 뛰다시피 3층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최말자 씨, 최말자 환자분. 다인실 구석 침대에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기척에 놀라 이불을 뒤집었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누구쇼? 나는 아무것도 몰라. 비서실장은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품에서 성준의 젊은 시절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분을 아시겠습니까? 40년 전 서울 제1비뇨기과에 왔던 박성준 씨입니다. 노파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더니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준. 그 불쌍한 양반. 맞습니다. 지금 그분이 간절하게 할머니의 증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다 최 원장이 시킨 거야. 나는 안 된다고 말렸어. 멀쩡한 남자를 고자로 만들면 천벌을 받는다고. 노파는 4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을 토해내듯 웅얼거렸습니다. 박영식 그놈이 돈가방을 들고 찾아와서 차트를 바꿔치기 하라고.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재빨리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원 복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다. 3층이다. 잡아. 영식의 하수인들이 기어이 냄새를 맡고 쫓아온 겁니다. 젠장, 벌써 따라왔나? 비서실장은 급히 노파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좀 달리셔야겠습니다. 여기 계시면 놈들에게 죽습니다. 무서워. 경호원들이 병실 문을 막아설 준비를 하는 동안 비서실장은 노파를 데리고 비상구 쪽으로 뛰었습니다. 쾅! 쾅! 정문 쪽에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서실장은 노파를 업다시피 하여 뒷문으로 빠져나갔고 대기하고 있던 차에 그녀를 밀어 넣었습니다. 출발해. 밟아.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가 급출발했습니다. 뒤늦게 병원 밖으로 뛰쳐나온 영식의 하수인들이 욕설을 퍼붓으며 돌을 던졌지만 차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죠. 2시간 뒤 성북동 저택의 서재. 성준은 휠체어에 앉은 최 간호사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두 사람 모두를 백발의 노인으로 만들어버렸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 간호사는 성준을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품속 깊은 곳에서 낡고 누런 종이 뭉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게 40년 전 회장님의 진짜 진료 차트 사본입니다. 최 원장이 태우라고 했는데 제가 겁이 나서 몰래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죗값을 치러야 할 것 같아서요. 성준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정자 활동성 매우 우수, 생식 능력 정상. 그 한 줄의 문장을 보는 순간 성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이 얇은 종이 한 장을 영식이가 바꿔치기 하는 바람에 사랑하는 여자를 잃고 아들조차 품에 안아보지 못한 채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겁니다. 성준의 가슴 속에서 활화산 같은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영식이 놈의 숨통을 끊어놓을 완벽한 칼자루를 쥐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맙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지켜줘서 고마워. 성준은 최 간호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방문이 빼꼼 열리고 잠옷 차림의 별이가 눈을 비비며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안 주무세요? 누구 오셨어요? 성준은 급히 눈물을 닦고 별이를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오, 우리 강아지 깼느냐? 할아버지 손님 오셨다. 인사드리거라. 별이는 최 간호사를 보고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최 간호사는 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숨을 들이켰습니다. 세상에, 그때 그 아가씨랑 똑같네. 핏줄은 못 속이는구먼. 성준은 별이를 품에 안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성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도 회한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늘한 살기만이 감돌고 있었죠. 내일 파티 준비는 완벽한가? 네. 기자들도 섭외해뒀고 스크린 영상도 준비 마쳤습니다. 영식 전무는 회장님이 병원에 계신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좋아. 성준은 책상 위에 놓인 진짜 진료 차트와 최 간호사의 녹취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별아, 내일은 아주 재미있는 파티에 갈 거란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옷을 입고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가자꾸나. 네, 좋아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었습니다. 성준은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남은 생명을 기꺼이 불태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놈들의 축제가 곧 장례식장이 될 차례였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랜드 호텔의 대연회장은 일찍부터 몰려든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의 실질적인 차기 회장이나 다름없는 박영식 전무가 자신의 아들 박민우를 공식적인 후계자로 공표하는 취임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정재계의 거물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치매에 걸려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었다는 박성준 회장에 대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전무, 아니 이제 박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축하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형님 건강히 저러시니 제가 십자가를 지는 것뿐입니다. 영식은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악수를 청했지만 그의 입꼬리는 주체할 수 없이 실룩거리고 있었어요. 단상 위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민우가 거만한 포즈로 서 있었습니다.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한 민우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마이크를 잡고 횡설수설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원숭이에게 왕관을 씌워놓은 꼴이라 보는 사람들조차 눈살을 찌푸릴 정도였습니다. 네, 우리 큰아버지가 노망이 나셔가지고 웬 고아원 꼬맹이를 데려와서 핏줄이라느니 뭐니 헛소리를 하시는데 그거 다 미친 소리인 거 아시죠? 민우가 킬킬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대성그룹의 핏줄은 저 박민우 하나뿐입니다. 오늘부로 제가 다 접수합니다. 자, 다들 잔 드세요. 마셔. 장내에 어색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식은 흐뭇하게 아들을 바라보며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확신했죠. 4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형을 고자로 만들고 조카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며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공식적인 취임 선언이 있겠습니다. 사회자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단상 위를 비추었고 민우가 의기양양하게 선언문을 읽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쾅! 거대한 연회장의 양쪽 문이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동시에 활짝 열렸습니다. 음악이 뚝 끊겼고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정적 속에서 또각, 또각하는 구두 굽소리와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입구의 어둠을 뚫고 걸어 들어오는 사람은 휠체어에 앉아 침을 흘리는 치매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말끔한 턱시도를 차려입고 꼿꼿하게 허리를 편 채 맹수 같은 눈빛을 번뜩이는 박성준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꼬마 숙녀 별이의 손이 쥐어 있었죠. 회장님? 박 회장이 어떻게 여기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간다던 노인이 저토록 정정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귀신이라도 본 듯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준은 좌우로 갈라지는 인파 사이를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의 옆에서 걷는 별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겁을 먹고
성준의 손을 꽉 잡았지만 성준이 따뜻하게 손을 감싸주며 안심시켜 주었기에 고개를 들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있던 영식과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 아니, 병원에 계셔야 할 분이 여긴 어떻게? 영식이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성준은 단상 바로 앞까지 걸어와 멈춰 섰습니다. 그는 싸늘한 눈빛으로 사촌 동생과 조카를 내려다보았는데 그 위압감이 어찌나 대단한지 민우는 들고 있던 마이크를 놓치고 말았죠. 내 집 앞마당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집주인을 초대도 안 하다니. 섭섭하구나, 영식아. 성준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리고 민우 너는 아직도 술버릇을 못 고쳤구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정이라니 회장 자리가 동네 술집 마담 자리인 줄 아느냐? 아니 큰아버지. 그게 아니라 민우가 횡설수설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성준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닥쳐라. 너 목소리를 듣자고 온 게 아니다. 성준은 천천히 뒤를 돌아 하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스치는 곳마다 사람들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어 왔습니다. 성준은 별이를 자신의 앞으로 데려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선 별이는 누가 봐도 성준의 젊은 시절을 빼다 박은 기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친손녀 김별입니다. 8년 전 억울하게 죽은 제 아들 박진수의 유일한 혈육이자 대성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입니다. 성준의 선언에 장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려 했지만 성준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영식은 이대로 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얼굴을 붉히며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왔습니다.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노망나셔서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저에는 근본도 없는 고아라고요. 영식이 악을 쓰며 별이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저리 비켜. 어디서 거지 같은 게 들어와서. 별이가 비명을 지르며 성준의 뒤로 숨었습니다. 그 순간 성준의 지팡이가 번개처럼 날아들어 영식의 정강이를 후려쳤습니다. 영식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성준은 쓰러진 영식을 내려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너 같은 놈 눈에는 이 아이가 고아로 보이느냐? 내 눈에는 40년 전 네 놈이 훔쳐간 내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뭐라고요? 영식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성준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영식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것은 친자 확인 결과지와 40년 전 조작된 진료 차트, 그리고 영식이 의사에게 건넨 뇌물 내역이 담긴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보고도 모르겠느냐? 너가 의사를 매수해서 나를 고자로 만들고 내 아들이 찾아왔을 때 문전박대에서 죽음으로 내몬 증거들이다. 성준의 폭로에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워 보았고 영식의 만행이 사실임이 드러나자 웅성거림은 비난의 화살로 바뀌어 영식에게 꽂혔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친척 등쳐먹고 회사를 삼키려 했다니 짐승만도 못한 놈이네. 궁지에 몰린 영식은 바닥을 기며 발악했습니다. 아니야. 무함이야. 저 노인네가 치매라서 조작한 거야. 민우야. 뭐해? 경호원 불러서 저 늙은이 끌어내. 단상 위에 있던 민우가 술김에 눈이 뒤집혀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는 깨진 샴페인 병을 들고 성준과 별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다 죽여버릴 거야. 내 자리 내놔. 할아버지. 별이가 울면서 성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성준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든 몸을 이끌고 손녀의 앞을 막아서며 달려드는 민우를 향해 당당하게 가슴을 폈습니다. 그것은 생의 마지막 에너지를 쥐어짜낸 늙은 가장의 위대한 등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흉기가 닿기 직전 어디선가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나 민우를 덮쳤습니다. 성준이 미리 배치해둔 최정의 경호원들이었습니다.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민우는 바닥에 처박혀 제압당했고 깨진 병 조각이 허무하게 나뒹굴었습니다. 성준은 엉망진창이 된 민우와 영식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너놈들이 누군지 아느냐고? 알지. 내 핏줄을 죽이고 내 인생을 도둑질한 살인자들이다. 성준은 떨고 있는 별이를 안아 올리며 하객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경찰 들어오라고 하세요. 여기 내 아들을 죽인 범인들이 있습니다. 연회장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는 영식과 민우의 비명소리가 파티장의 우아한 배경음악을 대신했죠. 성준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오직 손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다, 별아. 이제 다 끝났다. 나쁜 사람들은 다 잡혀갔어.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널 지키려고 아주 잠깐 무서운 척을 한 거야. 이제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해. 성준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고 뱃속에서는 췌장암의 통증이 칼로 쑤시듯 밀려왔지만 성준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고통조차 느낄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4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성준은 무대 뒤편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자, 여러분. 쇼는 끝났지만 진짜 파티는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영상이 있으니 봐주십시오. 스크린에는 휠체어에 앉은 최 간호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증언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끌려가던 영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성준은 손녀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박수갈채는 새로운 여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포와도 같았습니다. 그랜드 호텔 파티장에서의 충격적인 폭로가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대성그룹 박성준 회장과 그 손녀에 대한 이야기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즉각 특별수사팀을 꾸려 박영식 전무와 그 일당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죠. 박영식은 변호인단을 꾸려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으나 40년 전 진료 기록을 조작했던 결정적 증거와 최 간호사의 생생한 증언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아들 박민우마저 마약 투약 혐의와 불법 도박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그들은 재계의 거물에서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범죄자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성준은 병실 침대에 기대어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 오르는 영식과 민우의 비참한 모습이 나오고 있었는데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고개를 숙인 영식의 얼굴은 공포와 회한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회장님, 속이 시원하십니까? 옆에서 사과를 깎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준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막상 저 꼴을 보니 인생이 참 허망하구나. 저놈이나 나나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아기다툼을 벌이며 살았는지 모르겠어. 성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췌장암이라는 병만은 성준의 몸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이죠. 진통제 투여량을 늘려도 밤마다 찾아오는 통증은 뼈를 깎는 듯했고
각혈하는 횟수도 눈에 띄게 잦아졌지만 성주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 시간을 온전히 손녀별이를 위해 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저 학교 다녀왔어요. 병실 문이 활짝 열리고 교복을 입은 별이가 나비처럼 날아들어왔습니다. 성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환하게 밝아졌죠. 오, 우리 강아지 왔느냐? 오늘 학교는 재미있었어? 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가 미술에 소질이 있대요. 이거 봐요. 제가 그린 할아버지예요. 별이는 스케치북을 펼쳐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그린 초상화를 자랑했습니다. 그림 속의 성주는 지팡이 대신 꽃다발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성주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참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참 잘 그렸구나. 우리 별이가 나보다 훨씬 잘생기게 그려줬어. 헤헤, 나중에 제가 커서 화가가 되면 할아버지 초상화 멋지게 그려드릴게요. 아주 크게 액자에 넣어서요. 그래, 그래야지. 성주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손녀가 어른이 될 때까지 곁에 있어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지만 성주는 아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며칠 뒤 성주는 주치의에 만류를 뿌리치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죽은 아들 진수의 기일이자 성준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날씨는 더할 나위 없이 맑았고 성준은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별이의 손을 잡은 채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공원 묘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별이는 창밖을 보며 조잘거렸지만 성준은 긴장감에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진수야, 못난 애비가 이제야 간다. 묘원에 도착하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성준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아 언덕을 오르자 양지 바른 곳에 초라한 봉분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성준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고 외로운 무덤이었습니다. 묘비에는 박진수 향년 32세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성준은 지팡이를 놓고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가 아니라 흙 속에 누워있는 아들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진수야, 아비가 왔다.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를 낳아준 어미도 지키지 못하고 너마저 이렇게 차가운 땅 속에 혼자 두었구나. 성준은 거친 손으로 차가운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들의 뺨을 만지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죠.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 나왔습니다.